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연금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연금에 따른 세금 혜택이나 세금과 관련된 제도도 많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과 또 건강보험료가 엮이면서 손익을 계산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죠. 연금 활성화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연금 소득세와 건강국민보험료 등 연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연금과 소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강연은 미래에셋증권의 서혜민 세무사를 모시고 강연을 청해 볼 텐데요. 서혜민 세무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혜민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연금과 세금입니다.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금 자산을 내 노후 자산을 이제 쌓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퇴직 후에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 자산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실수령액이 중요하잖아요. 그 실수령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세, 연금 인출할 때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금 인출할 때 세금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보통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하신 분들, 50대 후반, 60대 분들 뵙고 세무 컨설팅 해드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정말 100이면 100 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연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되는 거 아니냐, 종합소득세 피하고 싶다. 이거랑 건보료 피하고 싶다.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분들의 연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몇 년 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시고 또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게 되니까 IRP가 또 있고 또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 보험 상품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연금 저축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연금 자산이 있는데 이걸 내가 수령하다가 종합과세가 되면 오히려 세금만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또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연금 소득 종합과세 되니까 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연금 세금에 대한 오해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연금 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보면 종합소득세 종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우리가 노후에 임대소득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기타소득, 금융소득. 네, 금융소득은 우리가 금융투자하시면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만 들어갑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리고 연금소득이 여기 들어있어요. 종합과세에. 그렇다 보니까 연금소득이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부반이 높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소득이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종합과세가 되면 이게 합쳐지거든요, 세금이.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금융소득도 있다. 그럼 두 개가 합산되죠. 합산되는데 종합과세는 이 금액이 크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율이 그냥 단일세율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면 대부분 세금이 많아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연금소득 종합과세 되는 거 뭐냐? 공적연금 종합과세 되고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된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사적연금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법상 아까 그 종합과세 연금소득에 들어가는 그 항목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개가 다 있는데, 공적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렇게 공적연금 나중에 이제 월 수령하는 그 연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IRP랑 연금저축계좌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연금소득이라는 항목은 IRP랑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중에 연금 수령하는 거를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공적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대부분 다 받으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종합과세 이러면 세금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또 이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정작 세금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다 60대, 70대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60대, 70대 분들, 지금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월급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계속 떼면서 그 납부를 하셨을 텐데, 보험료를, 그분들은 대부분 이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생겼습니다. 88년도에. 근데 그때부터 회사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내신 거예요. 보험료를 내셨는데, 이 공적연금과 관련된 세법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2002년 전부터 이제 계속 납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때는 세법이 어땠냐면, 우리가 그 연말정산 할 때 내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납부했던 거를 소득공제, 현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해줬어요. 그때는 안 해줬고, 그렇게 내가 혜택 받은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납입한 거에 대해서 연금 수령하는 거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소득공제 받고 있거든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딸려서 나오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2002년도에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근무를 2002년 이후부터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이겠죠. 근데 그 앞에서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은 내가 지금 받는 금액 중에 일부분은 비과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비과세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근로소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 일부밖에 없으시죠? 대부분 연말정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끝나고 내가 특별히 뭐 임대소득이 있다던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개인적으로 5월 달에 내 그 급여랑 이제 그 임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든요.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줘요. 1월 달에. 여기에 나오는 공제 항목은 뭐 부양가족 공제 정도인데, 처음에 냈던 서류로 이제 계속 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종료가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임대소득이 있다, 그런 분들만 5월 달에 따로 국민연금과 그 임대소득을 따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내가 150만 원 받고 있다. 이미 나이가 60대, 70대 되신 분이 받고 있다. 이분의 세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이분은 2002년 전에 근무했던 기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일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2만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1,200만 원 정도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말정산 처리를 하는데, 그때 계산할 때도 우리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해주듯이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감하고 기본공제 차감하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세금이 한 실효세율 한 1% 정도 굉장히 미미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세부담이 그렇게 높진 않고 내가 또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없는 거죠. 연말정산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적연금 중에서 종합소득 항목에 들어있는 연금소득은 IRP랑 연금저축밖에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다른 연금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갖고 계신 연금 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이제 연금이라는 말이 보통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연금소득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세법상 연금소득이 아니고 변액연금보험, 무슨 연금보험 하는 거는 저축성 보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보통은 이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나중에 수령할 때 비과세 되는 상품이잖아요. 뭐 10년 이상 해야 된다든지 뭐 금액 요건을 맞춘다든지 하면 비과세 되는 상품인데, 이때 비과세가 뭐가 비과세 되는 거냐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 되는 건데, 이거는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이자 소득, 아까 금융소득 쪽이잖아요. 구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연금보험에서 비과세 되는 거는 이자 소득이 비과세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중간에 해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상황이 되면 이자 소득, 금융소득이 과세되고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그러니까 연금소득 쪽은 아닌 거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내가 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가 생기기 전에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개인연금저축이 있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둔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신규 가입은 2000년까지였지만 지금 계속 혜택을 보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할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할 때는 55세 이후에 5년만 나눠서 받으면 비과세되는 상품이에요. 개인연금저축은. 그래서 개인연금저축, 보험회사에서 가입했으면 개인연금보험, 은행에서 개인연금 신탁, 개인연금 펀드 다 동일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비과세지만 이것도 연금소득이 아닌 거예요.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는 겁니다. 이것도 항목이. 그래서 그 5년 이상 나눠받는 요건을 꼭 충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지금 20년 넘게 불입하신 건데, 요건 충족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자소득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내가 가입한 상품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가 되는지, 세제 혜택이 되는지를 마지막에 수령할 때 잘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해지해야겠어. 그리고 이때 딱 해지해 버리면 이 해제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또 생각지 못한 금융소득 쪽으로 과세가 많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상품들도 사실은 세제 혜택이 전부 다른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주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이 연금저축 IRP, 이제 2001년부터 현재도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나중에 수령할 때는 절세 혜택을 주면서 이제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가 되는데 그거를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법상
법상 연금계좌라고 칭하는 거는 IRP,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두 개 세제태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 연금계좌가 지금 연금자산을 늘리는 이게 주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세제 혜택을 이쪽에 많이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 연금계좌의 납입도 계속 더 저축을 일반 분들이 많이 하도록 유인을 주죠. 세제 혜택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이 뭐 IRP나 연금저축계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납입, 일단 개인이 저축하는 납입이 있을 거고, 첫 번째 1번 개인 납입, 2번 퇴직금 이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55세 안 되신 분들은 그 퇴직할 때 IRP로 의무 이전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퇴직금이 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3번은 이 안에서 이제 투자를 또 하잖아요. 그 이자 뭐 소득이 발생될 텐데 그 운영 수익. 그래서 연금 계좌 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 퇴직금, 그리고 수익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축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에 대한 부분, 1번 개인 납입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IRP와 연금저축은 어쨌든 인출할 때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저축을 연간 1,800만 원까지만 이제 저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계좌 합쳐서. 그래서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올해 개정이 됐죠. 올해부터 2023년부터 지금 저축을 작년 700만 원이었잖아요. 이제 900만 원으로 바뀌었고, 또 연금저축 단독으로 할 때는 작년 4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요거를 좀 기억하셔가지고 좀 저축액을 좀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도 작년까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50세가 넘었냐 안 넘었냐, 연봉이 1억 2천이 넘냐 안 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다 달랐어요.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그냥 누구나 똑같이 900, 연금저축 600 이런 식의 딱 똑같이 다 개정이 심플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요거는 잘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축만으로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저축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충분하게 지금 하기가 좀 어렵다. 이 1,800 안에서 저축하는 거. 또 내가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했으면은 그래도 꽤 큰 금액이 저축됐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미 좀 은퇴가 임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2020년에 이제 개정돼서 시행되는 게 ISA 만기 자금을 이제 입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입금에 관한 부분이, 연금계좌 입금에 관한 부분이 그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해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고 있는데, ISA 만기 자금 시행됐을 당시에는 약간 관심이 약간 없었는데, ISA 자체가 16년도에 이제 이 상품이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는데 21년도에 세법이 굉장히 개정이 되면서 ISA에 대한 세제 혜택과 활용도, 국내 주식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하면서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47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돼 있고 한 20조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ISA 최소 만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기 금액이 어느 정도 연금 계좌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연금 자산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여기에 대한 또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ISA 만기 금액을 입금을 하면 세액공제를 300만 원 추가로 더 해주는 거, 최대 300만 원 추가로 더 해주는 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는데, 내가 ISA 만기가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1,800만 원에 플러스 1억 원을 더 입금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입금할 수 있고, 거기에 세액공제도 원래 900만 원인데 1,200만 원까지로 300만 원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이 입금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올해 또 생긴 건데요.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저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세 번째는 이제 주택
주택 다운사이징 차익이라고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은퇴가 거의 임박하신 분들이죠. 60세 넘으신 분이 이제 그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줄여서 가는 거죠. 집을 더 지금 집을 팔고 더 저렴한 집으로 가면 차익이 남잖아요. 그 금액 중에 1억까지를 연금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이렇게 올해 7월에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동산 자금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개정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금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더 비싼 집을 사면 이게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입금했던 1억 원을 연금 보험료로 보지 않겠다라는 법이, 그러니까 연금으로 입금했는데 연금 보험료로 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후 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후 관리가 그 세금도 다시 다 원천징수해야 되고 엄청 복잡하고 엄청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대로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입금할 때 사전 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전 요건에서 뭔가 종료하고 이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후 요건 지금 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이제 부동산 자금도 연금 자산으로 가는 그런 쪽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그 종류, 입금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금된 금액들을 이제 뭐 예금이나 펀드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점이죠. 과세 이연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계좌에서 예금 가입을 하면 만기가 딱 떨어지면 이자가 나오고 세금 떼죠. 바로 세금 떼고 세후 이자를 받고 내가 다시 예금에 가입하려면 그 세후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내가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 부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가 세전으로 나오고 세전으로 재투자되고 그래서 굉장히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도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요 인출에 대한 세금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좀 상세하게 그 납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하나의 예를 들어 하나의 IRP에 지금 내가 저축한 것도 있고 IS 만기 자금도 들어와 있고 퇴직금도 들어와 있고 수익금도 있다. 이러면 나중에 인출은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연금 계좌는 이제 55세, 이제 내 생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연금 개시를 수령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시 수령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인출되는 게 뭐냐? 인출에 대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재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출되는 부분은 세금이 없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부분. 비과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입금을 했어요. 근데 세액공제는 900만 원만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900만 원, 그 원금, 그거는 내가 세제 혜택을 하나도 안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고 제일 먼저 인출이 돼요. 그러면 ISA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3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어요. 그러면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비과세 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내가 납입한 것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제일 먼저 인출됩니다. 순서가. 인출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넘어오는데 퇴직금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퇴직금. 그럼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뭐냐? 퇴직금은 내가 퇴직을 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계산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막 그 근속 기간하고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쭉 돼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내역이 내가 IRP로 퇴직금을 넣었으면 IRP에도 그 기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록이 그 퇴직 당시 그럼 개인마다 실효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율이 몇 %다 이게 벌써 기록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내가 10%였다. 그러면 내가 연금 수령하게 되면 30% 할인해 주죠. 세제 혜택을 이렇게 줍니다. 퇴직소득세에서. 그럼 나는 원래 내가 10% 퇴직소득세였는데 7%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일시 수령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30%, 장기 수령하면 40%까지 이렇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이 납입한 것 중에 연말금융산 세제 혜택 받았던 원금하고 이 계좌에서 발생된 수익금 이 세 번째 이 두 가지는 세금이 같기 때문에 그냥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처음에 납입할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16.5% 세액공제 혜택 받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수령할 때 5.5%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 효과는 한 11% 정도 효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5.5%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5%고 70세 넘으신 분들은 4.4, 80세 넘으셨으면 3.3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을 낮게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합과세 얘기가 나와요. 연간 1,200만 원 초과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종합과세 세율 또는 16.5% 단일 세율 이게 올해부터 개정돼서 나와서 결국에 종합과세 되는 건 맞는데 종합과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 내가 세율이 너무 높게 나온다 그러면 16.5%를 그냥 선택하면 16.5%만 내면 되게끔 이게 올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종합과세 설명드렸을 때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 이 말은 이 3순위에 대한 얘기인 거죠. 3순위에 대한. 그러니까 연금. 근데 이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거를 다 연금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퇴직소득세가 할인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용어가 연금소득세예요. 연금소득세. 내용은 퇴직소득세지만 그리고 세 번째에서 나오는 것도 연금소득세 같은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재원이 뭐냐?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세를 할인해주고 내가 연말정산 받았던 거나 수익이면 5.5%,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령 시뮬레이션 한번 보면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럼 연에 2,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급 재원 쪽을 보면은 비과세가 먼저 나오고 퇴직금이 나오고 세액공제 받았던 게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후로 지급받는 거는 다 다르겠죠. 세금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그 세액공제 받았던 거와 운용 수익은 200만 원씩 수령하면 종합과세 되잖아요. 연에 2,400만 원 수령했으니까. 근데 난 종합과세 받는 게 싫다. 그러면 운용 수익부터는 1,200만 원씩 받아야 되겠죠. 수령액을 변경해가지고 1,200씩 수령하는 걸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연금소득이 이제 종합과세 되면 실질적으로 세율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소득 하나도 없고 연금만 지금 아까 거기서 나온 1,200만 원이 있다. 근데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으로 할 수 있고요. 1,200이 넘으면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실효세율이 1.8%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이미 5.5를 냈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더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여기 더해져서 대부분은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더 나오게 되죠.
더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올해 소득부터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 세율하고 16.5%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5%까지 나오려면 연금소득이 9천만 원이 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소득이 상당한 금액이 나올 때까지는 종합소득 세율로 그냥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정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금소득이 한 5, 6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종합소득으로 그냥 계산하는, 세율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임대소득이 있다. 임대소득이 있는데 연금소득이 또 나왔다. 그러면 임대소득, 좀 금액을 크게 잡았는데 1억이 있다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38.5% 세율 구간이거든요. 38.5%. 그런데 여기에 연금소득까지 종합과세 되면은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 다 38.5%가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런 분들은 그냥 16.5%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종합소득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내년 5월 달에, 올해 소득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계산해보고 어떤 세율로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바뀐 거, 그리고 주택 다운사이징 차익 납입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세부담 완화 쪽에서는 올해 퇴직자부터 2023년 퇴직자부터 퇴직소득세가 약간 경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속연수 공제가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면 이제 종합과세 세율이나 16.5%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올해 처음 생긴 거고요. 올해 이제 7월 달에 내년 세법 개정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1,2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지 이제 확정되는 부분인데 조금 이 부분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이 된 건데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연금이 있는 분들의 수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65세부터는 보통 국민연금을 이분들이 받으시고 또 IRP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보통은 국민연금 전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개인연금이나 비과세 상품들로 좀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원금은 큰 금액을 수령하셔도 전부 분리과세라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운영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종합과세 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이제 운영 수익은 100만 원씩 받는 걸로 지금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이제 수정해서 수령을 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용이었다라고 하면 연 100만 원이 넘어가지 연 1,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수령 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원금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퇴직금 원금 수령할 때 보통 연금저축 100만 원 합산되지 않게, 연금저축하고 이 운영수익은 같이 합산 동시 수령해 버리면 이게 1,20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세금 부분 다 말씀드렸고 건강보험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직자들이 이제 건보료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그 소득 월해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연금소득에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건보료 산정할 때는 공적연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만. 그러니까 법이랑 좀 다르죠. 법은 그냥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공적연금만 하고 사적연금, 연금소득에 해당되는 IRP 연금저축은 아예 자료 자체가 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 달에 그 감사원 지적이 있었죠.
왜 법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적연금이 포함이 된다, 건보료에 포함이 된다 이런 비슷한 기사들도 같이 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는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여러 차례 그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도 그 연금에 대한 복잡함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사적연금도 전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금계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원이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과세 재원도 있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퇴직소득은 원래 건보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IRP에 넣으면 연금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형평성 문제.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도 IRP에 퇴직금을 넣지 않겠죠. 그냥 해제해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사적연금 활성화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퇴직금 그냥 일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됐던 부분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이 작년 9월에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는데 퇴직을 하면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근데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면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게 피부양자잖아요. 피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소득도 많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양 등재를 하면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액적인 요건이 있는데 기존에 3,400만 원이었어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2천만 원으로 이제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2천만 원. 근데 이 2천만 원으로 바뀐 게 좀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국민연금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소득이 나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이제 167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연에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많이 수령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재산과 다른 게 없음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탈락이 되면서 국민연금 뭐 조기 수령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또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연금하고도 좀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65세에 국민연금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64세에 받기로 조기연금 신청을 하면 내 연금 금액이 6% 삭감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해당되지 않을 건보료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이제 조기연금을 검토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장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감액시키는 조기연금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건보료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는 그분의 이제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제 건보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득 부분이 중요한데 소득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업소득이 들어가고 또 금융소득, 이자 배당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지만 여기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이제 그 들어가게 되고요. 연금소득은 현재 이제 공적연금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연금소득은 이제 금융이나 사업소득에 비해서는 반영률이 50%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되어 있다는 점이 그나마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연금 세금 좀 복잡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건보료 좀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 몇 가지 짚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혜민 세무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저희가 연금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세금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텐데요. 복잡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연금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을 1,200만 원 세율 때문에 1,200만 원 미만으로 제가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받는 거로 설정을 했는데 원금이 그 소득 뭐죠?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가지고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세율이 달라지나요? 그러면은 월 100만 원 이렇게 설정하신 게 아니신가요? 100만 원 미만으로 했죠. 1,200만 원 초과 안 되려고. 네네네. 그랬는데 수익률이 좋아져서인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으로 제가 수령을 하기 근데 때문에 정기 연금 수령할 때는 그 처음에 기간으로 아마 설정을 하신 것 네, 같아요. 기간으로 그때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네. 10년 정도 나눠 받으면 1,200이 네. 안 될 것 같았는데 네. 수익률이 커져서 초과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그거를 방지하려면 그냥 금액 설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제가 하는 금액을 설정했다고 했지만 기간을 정했기 기간을 때문에 정하신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하면 수익률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고 그럼 네. 사실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넘어가게 되면 네. 1,200 넘어가서 그게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이고 운영수익이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 그럼 중도의 기간을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은 지금 뭐 전환을 금액 수령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금융기관 시스템이 되면 그렇게 변경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편안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서혜민 세무사님의 특별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